자, 이번엔 우리 서양의 역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개념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이번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서양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우리 마지막에 봤던 로마부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로마가 결국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기억나니 혹시? 이 당시 수도를 옮겼던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노스 대제였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로마가 수도를 옮긴 다음에 로마 황제는요, 콘스탄티노폴리스에만 머물면서 로마 서부는 이때 거의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결국 두 지역의 사이가 크게 나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로마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이후에 서쪽 로마는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동로마는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볼 애들은 바로 얘네들입니다. 이 게르만 애들 대체 누구냐는 거지, 그치? 이번 시간에는요, 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저번에는 이분이 나왔는데 사실 울리 슈틸리케라고 해서 옛날에 축구 국대 감독이었어요. 국가대표 감독.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지, 그치? 자, 게르만족에는 지금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이거 방송에 나오는 다니엘, 다니엘 씨가 독일인으로 게르만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니? 영국 남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영국 남자 조쉬도 역시 영국인인데 게르만족이죠, 그쵸? 게르만은요, 알파벳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게르만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나라 이름으로 씁니다. 알고 있죠? 자, 지도 볼게요. 여기 지금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 이거 어떤 나라야? 자, 국기는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이 나라는 바로 이렇게 쓰죠? Germany. 여러분, 게르만이라고도 읽지만 영어식으로 읽으면 Germany죠. 그쵸? 자기네 나라 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도이칠란트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바로 이 독일이 왜 절머니냐? 게르만 사람이 사는 동네다라고 해서 절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게르만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로마의 영토가 이 정도 됩니다. 알겠죠? 빨간색이 지금 로마의 영토인데요. 최대가 이 정도였는데 그럼 이 바깥에는 누가 살았어? 사람 안 살았어? 아니죠. 이 바깥에 살았던 애들이 바로 게르만족입니다. 알겠죠? 이 게르만족들이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무슨 놀랄 일이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긴 애들.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모자 이상한 거 쓰고 험악하게 생긴 훈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때 동쪽에서 아주 떼거지로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애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대거 도망을 쳐서 로마 안으로 도망을 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로마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들어와 보니까 이 로마 영토 안이 따뜻하고 너무 살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아예 여기에 눌러 살아서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요. 결국은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네들이 이 지역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로마 바깥에 있던 게르만족들이 로마 내부로 대거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대충 그들이 세웠던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나라들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국인이 된 게르만족들이 세웠던 나라, 잉글랜드 있죠? 여러분, 잉글랜드는 지금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되죠, 나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고트라고 하는 나라도 세웁니다, 알겠죠? 고트. 이거 나중에 수업할 거야. 문화 할 때.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넘어왔던 애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요 프랑크 애들이 세웠던 요 나라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프랑크 왕국은 이후에 굉장히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면서 이 뒤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학습지 먼저 정리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게르만족의 이동. 게르만족은요, 유럽 북부의 이 발트라고 하는 바닷가 근처에 살던 애들이었는데요. 남쪽으로 오다가 로마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오다가 훈족의 압박으로 대규모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이후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에 자기네들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가장 크게 성장한 게 바로 프랑크 왕국인데요. 프랑크 왕국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 나라 중에 왜 프랑크 왕국이 가장 먼저 크게 성장을 했는가부터 알아봐야겠지, 그치? 여러분, 프랑크족이 나라를 세웠던 이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 그치? 이 동네는요, 옛날부터 갈리아 지방이라고 부르던 동네입니다. 알겠죠? 이 갈리아 지방이라고 부르던 동네인데, 여긴 예전에 카이사르 들어봤어? 카이사르가 직접 정복하고 관리하던 곳입니다. 저번에 화면에 이미 뜰어왔었어. 옛날에 프랑스 사령관이라고 했는데, 바로 요 동네의 사령관이었다는 거죠. 그쵸?
이후에 카이사르는 로마의 대장이 됐지, 그치? 막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해가지고 엄청난 영토를 이끌었다. 죽을 때까지 로마를 이끌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것까지 우리 수업했었죠, 그쵸?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원래 처음에 출발했던 데가 바로 이 지금 갈리아 지방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후에도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문화가 아주 크게 발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지? 수도교가 이때 이 갈리아 땅에 있었고요. 이 당시에 로마 건물들 중에서 가장 예쁘게 남아있는 이런 건물들도 지금도 프랑크 왕국의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 로마 문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나라로 발전하는 게 아주 쉬웠다는 거죠. 그쵸? 여기에다 나라를 세우니까 로마식 기술, 문화 이것까지 다 우리가 가지고 와서 굉장히 쉽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족은요, 다른 게르만족들과 다르게 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백이 있었습니다. 그 백 때문에 성공하기가 더 쉬웠는데요. 이 백이 과연 누구였느냐? 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로마 황제가요, 로마 사람이면 무조건 크리스트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크리스트교가 이제 뭐가 되었어?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한번 정리한 적 있었죠. 그쵸? 자, 크리스트교가 국교가 되고 나니까 로마에서는 크리스트교인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막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는요, 로마가 멸망하면서 황제가 사라지면서부터였어요. 이 많은 크리스트교인들이 따를 수 있는 게 로마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결국 사람들이 따르게 된 거는 이 로마 교회 대장이었던 바로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황이 유럽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자, 이거를 가장 빨리 인식한 게 누구였느냐? 바로 프랑크족들이었습니다. 이 프랑크족들은요, 일찍부터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황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곤 했는데요. 이 당시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땅인 로마 근처에 살고 있었던 잡다한 애들을 싹 몰아내주고 이 주변의 땅을 전부 교황한테 다 내주게 됐습니다. 자, 교황한테 가장 유럽에서 잘 나가고 발전한 땅을 다 떼주게 되었으니 이 당시에 로마의 크리스트교, 로마 가톨릭, 로마 교황이 이 프랑크 왕국을 크게 지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로마 가톨릭은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고 이 프랑크 왕국의 편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이렇게 교황님의 사랑을 받게 된 프랑크 왕의 피피는 맏아들인 자기 맏아들 카롤루스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카롤루스는 피핀이 왕비와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왕비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요. 그런 왕비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애가 왕으로 올라오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 카롤루스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반란을 싹 진압하고서 이 새끼들이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앞으로 반란이 못 일으키게 하도록 전술, 전략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전쟁을 굉장히 잘해서 여러 유럽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카롤루스는요, 여기저기로 진출해가지고 영토를 크게 넓혔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얻은 보물들을요 전부 교황한테 다 갖다 바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황의 굉장한 사랑을 받게 됐고요. 이 교황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게 되니 받으면서 동시에 이 로마 교황을 위협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애들, 이슬람교도를 믿는 애들을 싸그리 해치워주게 되었으니 말 그대로 교황의 끝없는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 교황은 결국 카롤루스 대제 정도면 없어져 버린 로마의 황제를 다시 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며 카롤루스 대제를 로마의 황제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카롤루스 왕이 아니라 큰 황제 대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카롤루스 대제 시기에 그래서 이때 카롤루스 대제는요, 일단 게르만족, 프랑크니까 게르만족이지, 그치? 그런데 동시에 교황을 사랑하는 크리스트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가 됐으니 로마 문화를 이어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프랑크 왕국은요, 게르만족이면서 크리스트교이면서 서로마 황제인 이 카롤루스 대제 덕분에 이 세 개의 문화가 완전히 짬뽕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짬뽕된 문화가 바로 서유럽 문화의 기본이 됐습니다. 지금의 프랑스니, 영국이니,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다
이 카롤루스 대제가 만들었던 게르만 크리스트교 로마 문화의 짬뽕된 서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난 뒤에 세 아들들이 우리는 서로 공평하게 나라를 나누자라며 나라를 셋으로 쪼개게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니 국력이 크게 약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북쪽에서는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노르만들이 야, 먹기 좋게 딱 3분의 1로 나눠놨네 하면서 들고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아까 패배했던 이슬람 교도들이 다시 침입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혼란 그 자체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습지 정리할까요? 로마 문화가 발달한 갈리아 지방,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을 받으면서 프랑크 왕국이 크게 발전하게 됐고요. 특히 카롤루스 대제 시기 때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후에 서로마 황제가 되기도 했죠.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 게르만 문화가 합쳐져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러나 이후에 카롤루스 대제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노르만 이슬람이 침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갈라지게 되니까 노르만, 이슬람, 얘네들이 더 격렬하게 이곳저곳으로 쳐들어가게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살던 여러 평범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혼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돌아다니면서 유럽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힘없는 농민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까 동네에서 어느 정도 세력, 힘을 가진 기사들이 등장해서 이걸 방어해 주겠다라고 나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 방어를 해주는 대가로 농민들에게 세금을 내거나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들은 꽤 많은 농민들을 거느리며 세력을 키우게 됐는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 노르만이나 이슬람 얘네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쳐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 기사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결국 얘보다 조금 더 싸움을 잘하는 애가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 기사를 도와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곧 똑같은 기사지만 세력이 좀 작은 기사들과 세력이 좀 큰 기사들 사이에 권력 관계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을 가진 기사들은 작은 기사들한테 뭔가 야, 너 이것저것 하고 내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권력이 작은 기사들은 이 큰 기사한테 충성을 바치게 되고요. 반대로 세력이 큰 기사는 앞으로도 너 계속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내가 시키는 거 열심히 해 하며 충성을 하는 대가로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충성을 바치고 토지를 받은 이 세력이 작은 기사를 우리가 봉신이라고 부르고, 이 세력이 커서 충성을 받고 토지를 나눠주는 기사는 주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한테 토지를 주고 잘해주는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주종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농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기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이 기사들은 예보들은 또 더 높은 기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더 위에 그렇게 맨 위에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는 거야? 왕이 있는 겁니다. 왕. 그쵸? 자, 이런 사회 형태가 유럽에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말 잘 듣기로 약속을 하고 만들어진 관계다 보니까 약속을 하고 만들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그치? 만약에 봉신이 주군한테 요청을 했는데 주군이 이 요청을 서로 안 들어주는 거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봉신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약속 안 지켜주네. 얘 말 들을 필요 없네. 굳이 얘한테 이 조그마한 토지 받아가면서 충성을 바칠 필요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둘 사이에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봉신과 주군은요, 주종관계를 맺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처음에 이 계약서를 꼭 쓰게 됩니다. 알겠죠? 이 계약을 써서 우리 서로 이런 거는 지키자. 계약하는 조건으로 이건 해주고 이런 거는 서로 지켜주자. 라는 서로 약속을 하게 되고요. 자, 좋다 해주다가 계약이 딱 파기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서로 남이 되는 말 그대로 서로 계약 중심의 관계였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칠게요. 시대 상황 볼까요? 프랑크 왕국 분열되고 이민족이 침입했고요. 자, 힘을 가진 사람들은 기사가 되어서 침입을 대비했는데요. 자, 기사들은 더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받들게 되고요. 주군은 충성을 맹세한 기사한테 토지를 주고 신하로 삼게 됩니다. 이 신하를 우리가 봉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주군과 봉신 사이에는 주종 관계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주종 관계는 서로 의무를 지키는 계약 관계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해가 됐나? 자, 이해가 안 됐으면 질문 게시판 활용하시고요.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